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시간 정도 했어서 네. 그 시간은 넘기지 않겠나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넘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21시간 동안 길고 긴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김광덕 전 정치부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자정을 넘어서 나올 거는 예상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조사 검토까지 한 그 시간은 예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길지 모르셨죠? 예. 그래서 그게 21시간이 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 시간만 해도 한 14시간이 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서를 검토하는데 7시간 30분 가량 걸렸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합쳐서 21시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그 혐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전 대통령 그런 혐의가 한두 가지에 불과했는데 이번은 범죄 혐의가 13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조사하는 데만도 굉장히 14시간 이상 이제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이걸 조서를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서를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만도 7시간이 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16시간 20분가량 걸렸다고 그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13시간 정도 이거 예. 조사 검토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보다 더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자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불행한 일로 서거한 이후에 네. 가장 힘든 긴장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자택 앞에 도착했을 때는 그 시험을 큰 어려운 시험을 치른 학생처럼 좀 약간 홀가분한 그런 표정도 약간 읽혀졌습니다. 네. 차 교수님은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4번째인데 상당히 뭐 국민의 한 사람은 상당히 참담한 그런 심경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생각보다는 저는 뭐 그래 봅니다. 생각보다 조사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 이거 지금 그 검사하고 지금 대면에서 조사받는 시간은 한 11시간 40분 정도였거든요. 13개 혐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빨리 끝이 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결국 검찰이 어제 노렸던 것은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 진술을 통해서 따지기보다는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는 그런 데 아마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럼 물론 지금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모든 걸 다 부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인 조서를 사실상 꾸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면 검찰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관련 증거나 이러한 또 조사들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 조서만 일단 받아놓는 것 자체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조사는 11시간 받았지만 자신의 진술 조서를 검토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 예. 거죠. 그것은 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과거 이 진술조서 그 점검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혐의 내용 자체도 상당히 그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비법조인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해도가 빨랐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검찰 수사에 임하는 자체가 자신의 향후 이런 그 사법적 처리를 넘어서 자신의 정치적 거취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일종의 자기 스스로가 파렴치한으로 몰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문조서 검토가 7시간 이렇게 길게 이어졌는데 이게 이후 신병 처리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손범규 변호사가 하루 종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얘기를 한 건데 예. 네.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 2시 52분 정도, 오늘 새벽이겠죠. 2시 52분 정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돌리면서 뭐 이제 검찰이 되게 잘하고 있다,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흘렸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검찰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얘기고 결국 영장을 청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인데 예.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받으면서
그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 조서에 남겨진 그 글의 내용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본인이 협조를 안 하는 쪽으로 읽혀질 것인가, 파렴치범으로 읽혀질 것인가, 아니면 뭔가 좀 정말로 그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읽혀질 것인가, 이거를 가장 신경을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 조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꼼꼼하게 본인이 얘기한 취지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라는 식의 어필을 상당히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이미 작성된 조서를 뭐 다 이렇게 삭제하고, 그러니까 찢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뽑아준다든지 네. 아니면 그 본인이 썼던 글에다 이렇게 줄을 긋고 첨삭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서 검토가 이뤄졌다라고 해요. 네. 게다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조서 검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보고 네. 또 보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글자화된 이 신문 조서밖에 없으니까 그 조서의 내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네. 정태현 변호사 이렇게 그 분석하더라고요. 드러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기보다는 이게 있었지만 이게 부정한 그 의미가 아니었고 선이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yes or no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항변했을 것이다 이런 예상하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도 어.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그런 것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렇죠.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어제 검찰 브리핑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소상하게 잘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그 말의 신빙성 같은 것들을 없애기보다는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하되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어제 아마 본인이 준비해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나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부가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죠. 기존에 해석되는 의도보다는 뭔가 그렇죠. 선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검찰 그 떠날 때는요 배웅남 국회의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일부 친박계 의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예상이 됐었는데 예. 나왔더라고요. 네, 일부 친박계 의원이 나왔죠. 핵심인 최경환 의원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을 한때 누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윤상현 그렇죠. 의원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서청원 의원은 부인이 대신 나왔어요. 서청원 의원 또 부인은 워낙 정치권에서 굉장히 남편보다도 더 열심히 아하. 마당발처럼 뛰어다니는 부인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를 나설 때는 담담한 표정으로 나왔는데 별로 표정이 없이 근데 이제 자택에 도착한 직후에 그 표정을 그때 보니까 아까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중에 구속 여부를 떠나서 결과가 어떤 걸 끊어서 어떻든 자기한테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수험을 치른 셈인데 예. 그거를 마친 것처럼 그 표정이 좀 홀가분한 표정으로 자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어저께는 안 나오고 오늘은 나왔느냐? 근데 어저께는 만약에 나왔다면 일종의 약간 시위성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든 검찰과 가급적 부딪히지 않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컨셉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런 시위성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검찰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사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낳을 수 있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또 국민 여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거니까 인사 형식으로 아침에 친박계 의원 일부가 나와서 앞에 그 소위 삼성동 사저 앞에서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검찰 조사를 이제 마치고 사저로 돌아오던 과정을 짚어보면요. 예.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삼성동으로 왔는데 그 도로를 전면적으로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괜찮은 예우였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파면된 뭐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전직 국가원수에 관한 예우법에 보면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경호나 이런 신변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경찰이 저렇게 한 부분 또 청와대 경호실이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법적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없지만 그러나 이 가공비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겸손 아니면 이게 지나치면
그것이 그 예의에 벗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어제 출두할 때도 상당히 출근 시간에 상당히 시내 교통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상당히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지금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상사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를 또 둘러싸고 상당한 또 이런 국론 분열이 또 예상되는 만큼 아마 청와대 경호실이나 경찰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은 생각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예. 검찰이 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그 편의를 봐준 부분들에 대한 아마 질타의 목소리를 더 이 좀 더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뭐 검찰의 입장에서도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조사한 경우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특수부 검사실 2개를 털어서 조사실을 만들고 그 옆에 또 한 개의 또 검사실은 휴게실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뭐 침대를 뭐 이렇게 넣었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좀 지나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영상 녹화 부분도 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뒷말이 놓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 영상 녹화 부분이요. 손범규 변호사가 자기네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검찰 측에서 먼저 물어봤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 게 아니라 부동의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거부나 부동이나 거의 같은 말인데. 어떤 차이인 거예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거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검찰에게 어제 저 안 받겠습니다. 영상 녹화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검찰이 한 번 더 그래도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 완강히 이제 거부하는 것을 거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어제 그 손목임에서 말은 그렇게 재차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넘어갔다. 그런 정도의 선택권을 뜻입니다. 줬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예, 근데 선택권을 뭐 완전히 줬다고 또 아니고 의사를 물어봐서 의사 표현했을 뿐이고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이게 이제 그분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영상 녹화를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영상 녹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나 그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가 다 이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피의자 그냥 신문 조서를 받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앵커님이 검찰이고 제가 그 피의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러면 제가 대답하는 거를 즉시적으로 속기사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정리를 하는 다시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네. 적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약간 왜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본인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검사가 혹은 수사관이 좀 정리를 해서 적어내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떤 경우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도 근데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서 이 어떤 거는 뭐 영상 녹화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조항은 없나 봐요. 예, 뭐 그렇죠? 그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영상 녹화를 하자고 이제 하게 그렇죠. 되죠. 네. 그런데 뭐 모든 피의자들에게 대해서 다 영상 녹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를 하게 되면 이거를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법원에 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이중의 시간이 또 드는 거잖아요.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잘 안 하고 검사들이 이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보니까 그 조혜진 의원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영상 녹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영상 녹화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 트라우마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두려움과 또 그 자기 또 수치심이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4번째로 피의자 조사를 받지만 이게 이제 영상이 남게 되면 그 영상이라는 게 그 요거로서 이제 역사에 계속 기록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그렇죠. 일종의 그 네. 검찰한테 그 영상을 직접 그 조서로 나온 거 하고 동영상으로 돼 있을 경우에 검찰이 어떤 표정으로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표정으로 대답하고 어떻게 말투 어떻게 대답하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나오면 역사에 그냥 기록이 남는 거에 대한 어떤 본인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이 자존심이 훼손이 된다.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떻든 이게 일단 기록이 되면 또 요즘에 여러 가지 검찰 중간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일부 내용들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 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최근에 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록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또 그 자기의 발언 녹취록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의해서 녹취가 돼서 나오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 이런 것이 녹취라든가 녹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층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검찰도 이게 그대로 기록이 나오면 검찰이 그걸 직접 조사하는 검사도 그래서 어저께 어떤 표현으로 대통령님께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들이 부분에 나중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굉장히 부담될 수 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예.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손범규 변호사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검찰과 특검은 다르다고 느꼈다. 검찰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구속영장 청구를 좀 피하기 위한 말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뭐 아무래도 뭐 그 검찰의 이 심기를 아무래도 그 의식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제 검찰의 그 수사를 뭐 제가 옆에서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그 조사 시간 자체가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짧았다.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검찰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를 굳이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만 아마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 입회한 변호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 검찰이 우리를 좀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부인을 해서 부인 조서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거라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관련 증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공범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구속돼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 변호인들 생각보다는 검찰이 어제 조금 느슨하게 조금 덜 공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이야기하면서 아울러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혐의를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보다는 미르케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좀 집중을 했다. 이 부분은 이제 법 쪽에서는 뇌물 관련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가장 크게 형량이 짚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뇌물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닌 이 미르케이의 의혹에 집중했다는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다 부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걸 자꾸 물어본다는 건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이냐. 정말로 최순실이 돈을 받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르나 K재단에 돈을 낸 것을 왜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았다고 하느냐. 그것은 최순실이가 미르와 K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핵심이 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한웅재 이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순실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치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 두 가지 중에서 결과적으로 남는 한 가지 미르와 K재단을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기에 최순실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곳에 돈을 낸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봐야 되느냐를 밝히는 데 이제 주력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공범 관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최순실 씨가 재단 통해서 이권 생긴 거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 통해서 알았다고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논리가 검찰의 어떤 그 창을 좀 뚫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보세요? 네.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당연하게 부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의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관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최순실이 그렇게 사익을 추구한 걸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요. 그렇게 A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과연 논리적이냐,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법원이나 그 상대방에게 판단하겠군요. 소명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어떤 물증을 확보해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공범 관계였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중요한 단서가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런 걸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난번 특검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서로 비선 실세 간에 뭐 통화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예. 또 최순실 씨의 어머니하고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집도 사주었고 뭐 모든 그렇죠. 재정적인 그런 관리를 다 해주었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부각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게 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는 나는 최순실과 친척도 아니다, 인척도 아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돈 한 푼을 내가 받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너는 친척 관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하고 얘는 이런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한 정황상으로 거죠. 공범 관계했던 게 이렇게 그렇죠. 증거가 있다. 라고 보여줬을 때 결과적으로 판단이 이제 법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박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어저께 주로 수사한 내용이 죄송합니다. 뇌물죄 그 부분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강요. 네. 처음에는 검찰에서는 뇌물죄가 아니고 강요에 의한 그 두 재단 출연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두 가지를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직권 남용이나 블랙리스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 직권 남용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공무상 기밀 누설 이런 것들이 한 13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구속을 하든 불구속을 하든 그 어떤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이나 비밀 누설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될 텐데 과연 어저께 이제 두 재단의 그 문제를 많이 집중 거론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당초에 자기가 수사했던 강요에 의한 그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특검에서 했던 그 뇌물죄 그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로 할 경우에는 또 하나는 형량 같은 경우도 최소 10년이죠? 10년인가 그렇잖아요. 예. 1억 이상을 그러니까 받을 이제 경우. 여러 가지 예. 지금 미치는 그 원래 그 혐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미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할 거기 때문에 과연 어느 걸 둘 다 적용할 건지 예. 어느 걸 적용할 건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이제 SK와 롯데 등 대기업 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어떤 검찰의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SK나 그 미르 재단, 그러니까 그 다른 롯데그룹 이런 재단을 미리 조사를 한 것은 그동안의 특검에서 주었던 증거들이 삼성과 관련된 증거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기업은 삼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기업들이 기부금 낸 것도 역시 같이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방어 논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롯데나 SK 같이 현안이 있었던 회사들의 경우에도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 돈을 달라고 했기에 이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실제로 그런 현안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식의 그 대가적 행위를 해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먼저 해 놓아야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주장하는 그런 방어 논리를 깰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전초적인 뭐 증거를 수집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정황상 이때 뇌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돈을 준 대신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지 않았냐는 걸 이제 정황상 볼 수 있을 텐데 궁금한 것은 이게 정말 그거라고 볼 수 있을 뇌물죄라고 본다면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얘기가 있었던 뭐 녹음 파일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정확한 그 물증이 없다면 심증만으로 정황상만으로는 그게 뇌물이었다, 대가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부분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뇌물죄가 항상 어려운 거죠. 네. 우리가 뇌물을 주고받을 때 나 A라고 하는 그 일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해주면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렇게 뭐 고위 정치적인 사람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뇌물을 준 시점하고 실제 그 뇌물에 상응하는 대가 행위를 해준 시점이 또 항상 달라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포괄적 뇌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내가 오늘 당장 얘한테 이런 부탁을 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오면서 이런
식의 현안을 얘가 들어주었고 그 중간에 돈이 오고 갔으면 이건 당연히 뇌물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법리를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법원과 검찰의 태도였죠.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을 보고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시적으로 그런 청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뇌물죄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법리이고 그 묵시적인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뭘로 볼 것인가? 그 회사와 그 사람과의 관계 또 혹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 회사의 현안을 처리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는 거죠. 예. 자, 이제 구속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어제 한국당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가요. 지금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다. 그 사람이 구속하라면 하고 불구속하라면 불구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 네, 같은데 이 궁금했습니다. 부분은 어떤 어떻게 사람인지. 보십니까? 뭐 지금 홍준표 지사가 저렇게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검찰의 신뢰가 그만큼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걸 아마 반증하는 거겠죠. 그런 여론을 아마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홍준표 지사의 저렇게 저 발언에는 뭐 검찰의 신뢰가 추락된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지만 정치적 포석도 충분히 지금 이제 고려한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한 사람 눈치 본다는 그 자체가 지금 아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 전 대표를 아마 겨냥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홍 지사의 이러한 생각 자체가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눈치를 봤다가는 이 자신의 지금 이 조직의 이 명운이 달려있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정치적 고려 없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법과 이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검찰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데 아마 그 검찰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 지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일단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어떤 식으로도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민주당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이 향후 자유한국당의 경선을 거쳐서 본선에 갔을 때 이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과의 관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동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친박계를 좀 끌어올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이 두 가지가 다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그 시장이 발언도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맞닿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된다면은 구속 수사할 건데 문이나 아니 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구속을 바라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많고 또 탄핵을 또 지지했던 여론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기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야권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오길래 그것도 결국엔 대선 전략 차원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선 주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법 처리에 대해서 구속하지 말라라고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지사가 이 검찰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검찰이 이 기본적으로 이 구속 영장을 신청 여부라든가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어떤 민심의 흐름도 보게 될 거고 심지어 미래 권력의 눈치를 그동안 좀 본다고 하는 건 현실로 많이 그동안 거론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이재명 저는 둘 다 이 선거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 아까 이제 홍준표 지사 이야기도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홍준표 지사도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는 자기의 최고 경쟁자라고 보는 문재인 전 대표 공격하기 위한 게 있고 또 자기를 성완종 리스트에서 유죄로 끌고 간 검찰을 비판하려는 자기 후배 검찰들 비판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친박
그 지지층들에 대해서 자기를 지지해달라는 호소가 그런 깔린 그런 거로 보입니다. 예. 자, 아까 차 교수님께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어떻게 나오든지 민주당과 연결을 시켜서 홍 지사는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구속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보수층이 다시 결집하게 되는 뭐 동정론도 일어날 테고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표심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뭐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 이 그 자유한국당은 경선 자체가 판도가 조금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비 경선 1, 2차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압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될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그 지금 그 대한 친박들의 결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 당내 경선 판도도 상당히 조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난 양상으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홍준표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본선에서 그럼 이 영향력이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인데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그 구속에 대한 이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결정에 대해서 앞서도 뭐 이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결국 민주당 눈치 본 것이라는 식으로 강하게 아마 드라이브를 걸겠죠. 네. 건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범보수 후보도 아니라 결국 바른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쪽하고 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쪽이 결집하게 되면 진보층도 결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본선에서는 이 부분이 결정적인 무슨 대세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은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론이 68% 거의 70%에 가까운 지금 예.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정 여론이 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여론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그래요. 저는 좀 예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님 끝으로 그건 지금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그리고 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법원이 이것을 발부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장 청구가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만약에 이분의 신분이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미 구속이 되었을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차피 뇌물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수자가 훨씬 더 세고 형이 더 세고 나머지 공범들이라고 지금 추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되어 있고 특히 안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어떤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지시를 받아서 한 사람인데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그냥 면죄부를 주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요. 영장을 이번 주 안에 청구해서 다음 주 초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20일 안에 그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월 12일 정도, 4월 10일 정도에 아마 이제 그 공소 제기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아요. 네. 그런데 공소는 제기됐지만 그분이 어떤 특별하게 그 당장 재판을 받는 건 아니면서도 계속해서 구치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일 이제 보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동층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어떤 식으로든 흔들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또 현재 지금 그 박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과격한 시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치소 수감까지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 형태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검찰이 난 그런 거 전부 다 생각하지 않겠다. 무조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전혀 고민할 게 없겠지만은 검찰은 사실 그렇게 무조건 법과 원칙대로만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공안 정국을 안정시켜야 되는 역할도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치권이든 대선이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 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현재 기류는 한 70~80% 정도 되는 검찰 관계자들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놔두지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을 법원이 넘겨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지난번 조의원 부장판사가 이재용 영장을 기각하면서 예. 한번 비난받으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이제 큰 이슈가 있었었는데 신중할 수 있겠군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내가 영장을 발부하면 혹은
발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다 그러게요. 알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알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더 많이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자,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